유진아, 손이 안 움직여. 구급차 좀 불러다오. 제발. 어머니, 제발요. 엄살 좀 그만 피우세요. 저 지금 백화점 세일 마감이거든요. 맨날 아프다 아프다 하시더니 오늘도 또 이러시네. 문 잠그고 갈 테니까 혼자 푹 주무세요. 저녁에 올게요. 차가운 방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채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왼쪽 몸 전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의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저 인간이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간 거구나. 20년입니다. 20년을 며느리라고 부르고 밥 먹이고 재워주고 명절마다 용돈 쥐어주고 손주들 학원비에 유학비까지 전부 대주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꼴을 보면서 백화점 세일이 더 급하다고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사람 탈을 쓴 악마한테 속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하는지 아세요? 저처럼 당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자식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통장만 노리는 도둑이었고 며느리가 효부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독사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 억울하고 분한 사연 좀 들어주시겠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함께 분노하시고 또 함께 통쾌해하실 겁니다.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머리가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운 것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순자식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트에 가시면 반찬 코너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제가 40년 전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서 이 악물고 키워낸 제 분신과도 같은 회사입니다. 직원이 300명이 넘고 연매출이 500억 원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니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왼쪽 팔과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뇌졸중이다. 평소에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터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쪽 마비,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거나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전화기는 책상 위에서 떨어져 저 멀리 굴러가 있었어요. 왼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오른손만으로 기어가기엔 전화기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살았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목소리를 짜냈어요. 유진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유진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유진이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저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거든요. 유진이는 서재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채 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구급차 빨리. 에이, 또 요즘 들어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유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유진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땀에 젖은 얼굴, 일그러진 입술, 바닥에 쓰러진 채 기어다니는 70대 노인. 이 정도면 누구라도 당장 119에 전화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유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살 좀 그만 피세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문 잠그고 갈 테니까 푹 주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이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냥 간 건가?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자동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서서히 의식이 흐려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점점 멀어지고 귀에서는 이명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20년을 딸처럼 아끼고 살림을 맡기고 아들을 부탁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허탈함이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 있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제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살아남으면 반드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스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귀에서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쓰러진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양미란 비서실장이 급한 결제 서류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현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자 이상하다 싶어서 경비실에 연락했고 관리인이 비상열쇠로 문을 열어준 덕분에 저는 발견될 수 있었어요. 양 비서가 서재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양 비서가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데려간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30분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인 것을 빼내는 큰 수술이었어요. 수술 후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었고 나흘째 되는 날에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탈이었죠.
그날 며느리가 저를 두고 문을 잠그던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1인실 병실에 누워 재활 치료를 시작하던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그래서 유 원장은 확인해 봤어?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자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기 복도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병실 문 앞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이번에 어머님 못 일어나시면 회사는 오빠 거 되는 거잖아. 유 원장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말이야. 그건 그런데 양비서 그 여자가 문제야.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오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 뇌출혈이면 깨어나기 어렵대.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것 같기도 했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오빠가 위임장 비슷한 거 만들어서. 야,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되면. 에이,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데 누가 알아. 도장은 내가 이미 찾아놨어. 도장을 찾아놨다고요. 제 도장을.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른손에만 힘이 들어갔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분노를 담기에는 부족했어요. 근데 유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신 날 너 집에 있었다며? 왜 구급차 안 불렀어? 준호의 물음에 유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날? 어머니가 또 꾀병 부리시는 줄 알았지.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시잖아. 솔직히 진짜 아픈 줄은 몰랐어. 그래도 그렇지. 오빠는 너무 순진해. 어쨌든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 우리한테는 기회야, 알겠어?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뜨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기회라고요. 제가 죽을 뻔한 것이 기회라고요. 48년 전 3.5kg가 넘는 큰 아기를 낳느라 이틀 밤낮을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에요. 전 물려 키우고 밤새 열 내리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등록금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아내와 함께 제 재산을 나눠 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오른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멀쩡하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복수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72회를 살면서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의식이 온전치 않은 척 행동했어요. 며느리 유진이나 아들 준호가 병문안을 올 때면 눈을 반쯤 감고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간호사들 앞에서만 효부 연기를 펼쳤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한다면서 제 손을 잡았지만 간호사가 나가면 바로 손을 놓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저는 가늘게 뜬 눈으로 전부 지켜보았어요. 한 번은 유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어머니 상태가 별로라고 의사 말로는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떠들더군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래, 맞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하지만 그건 너희들한테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란다. 양미란 비서실장이 병실을 찾아온 것은 제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열흘쯤 되던 날이었어요. 양 비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양 비서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을 때부터 옆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양 비서는 늘 제 곁에 있었어요. 저는 양 비서의 손을 꽉 잡으며 그날 당신이 안 왔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손에만 힘이 들어갔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양 비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양 비서에게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양 비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무언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양 비서의 말에 따르면 제가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 아들 준호가 격리부에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회사 비자금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라는 지시였는데 그 계좌가 준호 본인 명의도 아니고 회사 명의도 아닌 개인 계좌였다고 해요. 양 비서가 확인해 보니 그 계좌가 바로 며느리 김유진 명의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빠져나갔느냐고 묻자 양 비서는 아직 실행되기 전에 자신이 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전무와 며느리가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양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 이게 제 서재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도장도 이미 찍혀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위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양 비서에게 정태호 변호사한테 당장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 비서는 이미 연락해 두었다면서 오늘 저녁에 병원으로 온다고 말했어요. 역시 양 비서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더군요. 저는 양 비서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어요. 이번 일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한테는 제가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은 줄 알게 해두라고 말이에요. 양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양 비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었어요. 그날 제가 쓰러졌을 때 댁에 며느리가 있었다면서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도움을 청하는 저를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철컥하고 문을 잠그던 소리. 저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이죠. 양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말없이 전해지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호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안의 법률 문제를 맡아온 사람이에요. 58살의 노련한 변호사로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이 그동안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들어오자마자 양 비서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정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 변호사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며 형사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왼쪽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저는 양 비서에게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한테 나가는 모든 법인카드도 정지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는 준호 전무의 회사 내 모든 권한을 일시 중단시키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제가 대주주이니까 긴급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며느리로 48년 동안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과의 전쟁.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끝까지 제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 비서가 먼저 25년을 함께했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느냐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정 변호사도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 사모님을 잘 모시라고 부탁했었다며 그 약속을 지금껏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아직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라고 말이죠. 박순자의 어벤져스 팀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 비서와 정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어요. 며느리 유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데려왔을 때 유진이는 참으로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시어머니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고 손주들까지 낳아서 잘 키우는 모습에 저는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연기였다니요. 20년 동안 저는 가면을 쓴 사람을 며느리라고 부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냉정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양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양 비서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 비서는 병실 문을 잠그고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회사 경리부에서 빼낸 자금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준호 전무 명의로 승인된 이체 내역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건들만 추려낸 것이었어요. 금액을 합산해 보니 무려 5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며느리 유진이 명의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양 비서의 조사 결과였어요. 53억 원이라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돈이면 중소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제 아들이 제 며느리한테 그만한 돈을 빼돌렸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사본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채,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1채. 이 모든 부동산이 제 명의에서 며느리 유진이 명의로 이전되기 직전 상태였던 거예요.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등기소에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비서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에 수백억 원어치의 재산을 며느리한테 빼앗길 뻔했던 것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어요. 양 비서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 뿐이었어요. 대화 내용은 제가 쓰러지기 이틀 전의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시어머니 건강이 요즘 부쩍 안 좋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뒤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 놓자고 말이에요. 정리할 건 정리해 놓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자는 뜻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 아직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재산을 나눠 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양 비서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 같은 것은 필요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로부터 사흘 후 정 변호사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증거였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며느리 유진이가 병원을 찾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처럼 행동하면서 간호사들 앞에서는 시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둥 연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정 변호사가 병원 복도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이는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음성까지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어보니 시어머니가 빨리 가셔야 할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가셔야 할 텐데. 그 말은 제가 빨리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았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반격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정 변호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담당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이수연 간호사라는 35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에요. 늘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해주었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을 때도 힘내시라며 응원해 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간호사가 우연히 며느리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밤 유진이가 병실에 들어와서 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는 것을 이 간호사가 문 밖에서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유진이가 뭐라고 했냐고요? 정 변호사가 이 간호사의 증언을 전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잠든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가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아내의 편을 들며 친어머니를 배신했고요. 이 간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정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세상에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횡령 자금 이체 내역, 위조된 부동산 등기 서류, 병원 CCTV 영상, 그리고 증인까지. 이제 남은 것은 반격의 타이밍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양 비서와 정 변호사를 불러 최종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조용히 그물을 조여가자고요.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래서 저 두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들자고 말이에요. 양 비서와 정 변호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두 번째 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양 비서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격은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어야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물을 조여놓아야 했습니다. 양 비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 유진이와 아들 준호에게 지급되던 모든 법인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식품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총 8장이었는데 그중 4장이 유진이 명의, 나머지 4장이 준호 명의였어요. 백화점 쇼핑, 골프장 이용, 고급 레스토랑 식사까지 전부 회사 돈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월 사용 금액만 합쳐도 2천만 원이 넘더군요. 제가 병원에 누워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에도 그 두 사람은 펑펑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카드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 비서가 심어놓은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가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다가 카드를 긁었는데 승인이 거부되었다더군요.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안 되자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매장 직원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다는 소식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과 점심 식사를 하다가 법인카드가 거절되는 바람에 개인 카드로 계산해야 했다고 합니다. 전무라는 사람이 거래처 앞에서 카드가 안 되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준호가 경리부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리부에서는 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는 다짜고짜 법인카드가 왜 정지되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회사 자금 관리를 위해 전면 점검 중이라고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이 발견되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비정상적인 지출이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유진이 명의로 된 부동산들의 거래를 동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일 가능성이 있으니 거래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유진이 명의로 된 부동산 5채 전부가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갔어요. 동시에 저는 양비서를 통해 준호의 전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결제 한도를 10분의 1로 낮추고 주요 회의 참석을 제한했어요. 회사에서 준호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고 준호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갑자기 돈줄이 막히고 권한까지 축소되자 유진이와 준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두 사람이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해요. 유진이는 준호에게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느냐며 화를 냈고 준호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더군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보고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물이 서서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진실은 더 빨리 드러날 것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낼 그날을 위해 저는 재활치료에 더욱 매진했어요. 휠체어에서라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순자식품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회장의 건강회복 보고와 향후 경영 방침 논의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양비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 달 만에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순자식품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등 뒤로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이사진들과 함께 아들 준호도 앉아 있을 것이었어요. 며느리 유진이도 불러놓았습니다. 가족 문제이니 함께 와달라는 핑계를 대었더니 의심 없이 따라왔더군요. 양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 옆에 섰고 양 비서는 문 앞을 지켰어요. 이사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횡령 내역, 위조 문서,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증인 진술서까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다고, 우리 회사에 심각한 배임과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이사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저는 양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양 비서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이사들 앞에 배포했어요. 자금 이체 내역서, 위조된 등기 서류 사본, 그리고 병원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 분노와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간 53억 원이 빼돌려졌다고, 그 돈이 제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 아들 준호 전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소리쳤어요. 유진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오해라고, 저희가 그럴 리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부른 사람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이수연 간호사였습니다. 이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언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제 병실에서 시어머니 빨리 가시라고 말한 것, 간호사들 앞에서만 효부 연기를 한 것,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분노에 찬 눈으로 준호와 유진이를 쳐다보았어요. 유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모든 증인이 그들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오늘부로 전무직에서 해임하고 모든 일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이에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준호 자신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정 변호사는 준비해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방조 혐의로, 아들 준호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되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순자식품 전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이름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자금 이체 내역, 위조 문서, 증인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준호와 유진이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먼저 무너졌어요. 양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는데 유진이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준호를 꼬드겨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노리고 도장을 위조했다고 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의 추가 진술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쓰러진 그날 일부러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자백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준호에게 가고 그러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그해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어요. 피해자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유진이와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날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도움을 청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잠그고 나간 일, 병원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나눠 먹을 궁리를 하던 것을 들은 일,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유진이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유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뉘우침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유진이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진심으로 뉘우친다 해도 저를 죽게 내버려둔 것만은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요. 준호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판결은 한 달 뒤에 내려졌습니다. 유진이는 사문서 위조, 횡령 방조, 그리고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준호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53억 원은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졌고 유진이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모두 압류되었어요. 판결이 끝난 후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 비서와 정 변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잃은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그 말이 준호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지팡이의 의지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은 회복이라며 놀라워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살아남은 것이라고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저는 순자식품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30%를 직원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일해온 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며 수백억 원어치의 지분을 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말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일에서 한 발 물러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사업이었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순자재단이라고 지었어요. 거창한 이름보다는 제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재단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요양원에 버려진 분,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해 길거리에 나앉은 분, 아프면서도 병원비가 없어 끙끙 앓고 계신 분. 그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 비서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아들 준호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평생을 두고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지켜보겠다고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움을 안고 사는 것은 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다 보면 이웃 어르신들과 마주치게 되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저를 죽게 내버려둔 며느리와 아들보다 목숨을 구해준 양비서가 더 가족 같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세요. 재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올해 73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은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해 살려고 해요.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